7장 영웅의 심리학. 나폴레옹, 내 사전에 컴플렉스란 없다. 1804년 12월 2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5시간 동안이나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열리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제1통령에서 프랑스의 황제가 되는 역사적인 이 순간은 1000년 전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마뉴 대제를 떠올리게 한다. 교황이 나폴레옹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 나폴레옹은 자신의 손으로 왕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이 대관식을 두고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그가 비록 황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혁명의 과업을 계승하기 위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여전히 훌륭한 위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나폴레옹이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지금까지 프랑스 대혁명에 정신 운운하면서 쌓아온 모든 업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를 위선자로 보았다. 베토벤에게도 나폴레옹은 영웅이었다. 그의 교향곡 3번 영웅은 유럽의 근대 자유주의를 퍼뜨린 영웅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작곡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 곡에 영웅 교향곡 보나파르트를 상기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붙였다. 하지만 제자에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베토벤은 결국 그도 예사 인간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야심에 사로잡혀 무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한 폭군이 되겠군 이라고 하면서 이 교향곡의 악보를 찢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목에서 나폴레옹의 이름을 빼고 영웅 교향곡 어떤 위인을 기리기 위하여로 고쳤다고 한다. 또한 영웅 교향곡 제2악장 장송곡은 전사한 이름 없는 장병들을 위해서 작곡했다고 한다. 그런데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죽은 뒤 2악장에 대해서 제2악장은 전사자의 장송곡이 아니라 17년 전 내 기억 속에서 죽은 나폴레옹의 장송곡이라고 말했다. 나폴레옹이 황제에 오른 순간 베토벤에게 나폴레옹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부터 극과 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았던 영웅 나폴레옹의 심리를 살펴보자. 그의 자신감과 열등감,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나폴레옹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나폴레옹을 최고로 만들었을까? 나폴레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끝내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혁명가였다고 평가한다. 그들은 그 증거로 나폴레옹 법전을 들고 있다. 법 앞에서 만민의 평등, 종교의 자유, 재산권 보장과 농노제 폐지 등은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를 법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를 훔친 독재자라고 말한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쿠데타를 일으켜 제1통령이 되었고 자신이 암살되면 그동안의 업적이 모두 무너진다는 이유를 들어 세습 왕조를 꿈꾸었고 결국 황제가 되었다.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전파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그는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나폴레옹 역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혁명 정신을 이용하고 대중을 선동한 독재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한다. 평가는 엇갈려도 그가 최고의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였던 인물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과연 무엇이 나폴레옹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했을까?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자. 우선 나폴레옹은 행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들을 자주 만났다. 1769년 8월 15일 나폴레옹은 코르시카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코르시카는 원래 제노바 공화국의 영토였는데 그가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의 영토가 되었다. 마치 프랑스의 황제가 될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을 준비나 하듯이 말이다. 그 섬이 여전히 제노바 공화국의 섬이었다면 자존심 강한 프랑스인들은 나폴레옹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1770년 나폴레옹의 집안은 프랑스 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그가 장교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어렵사리 귀족이 된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타도할 대상인 부르주아 귀족 출신의 장교는 아니었다. 그래서 부르주아 귀족 출신의 장교들이 살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할 때에도 나폴레옹은 안전했다. 많은 장교들이 망명을 해서 군에는 장교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은 훌륭한 군인인 나폴레옹이 빠르게 진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1792년 4월,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소속 부대로 복귀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겨 뜻하지 않게 탈영병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자칫하면 코르시카에서 농사나 지을 뻔했던 나폴레옹은 장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복직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의 생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행운은 한두 번만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그의 말처럼 그에게는 행운이 따랐다. 아무리 위대한 천재일지라도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는 행운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최고로 이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다. 학창시절 수학에서 탁월했으며 책 읽기를 좋아해서 한때 문학도를 지망했다고 한다. 수학에 뛰어나서 포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칼과 함께 정신으로 유럽을 정복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정신으로 유럽을 정복했다는 뜻은 그의 법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폴레옹 법전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럽 거의 모든 나라의 민법전의 기초가 되었다. 세상에는 칼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 칼은 정신에게 지고 만다. 내 진정한 명예는 40번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가 아니다. 워털루는 모든 전승의 기록을 사라지게 했으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 법전이다. 나폴레옹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나폴레옹이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늘 미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2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때가 없다. 나는 언제나 노동하고 있다. 그리고 늘 생각한다. 내가 항상 어떤 일에 당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곧 처리하는 것은 미리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두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 명상과 반성을 한 결과다. 식사할 때나 혹은 극장에서 오페라를 구경할 때도 나는 늘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나폴레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과 자신의 길과 생각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과 포기를 모르는 승부건성이 아주 강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확고하게 믿었으며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자신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영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의지할 만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다. 6만 명이 나와 합치면 600만 명이 된다. 1814년 4월, 마침내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왕자에 오른다. 나폴레옹을 폐위한 동맹국들은 나폴레옹에게 황제 칭호와 엘바섬의 통치권을 주었다. 말이 좋아 통치권이지 사실은 유배를 간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못 되어 그는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엘바섬을 탈출해서 파리로 향했다. 파리로 가는 길목에서 그는 자신을 잡으려고 온 수비대와 마주쳤다. 나폴레옹은 총을 겨누고 있는 수비대 앞으로 혼자 걸어가면서 외쳤다. 원한다면 그대들의 황제를 죽여라. 총을 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다. 병사들은 모두 명령을 무시하고 대열을 깨고 나와 황제 만세를 외치며 나폴레옹을 에워쌌다. 수비대가 나폴레옹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의 용기와 자신감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다시 프랑스는 그를 황제로 맞이했다. 다시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1815년 6월 워털루에서
동맹군과 전투를 벌였다. 처음에는 전세가 나폴레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지만 프로이센군이 동맹군에 합류하자 상황은 역전되었고 결국 프랑스는 전쟁에서 졌다. 이 전쟁으로 의회는 나폴레옹에게 퇴위할 것을 요구했다.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를 내놓고 영국에 항복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할 위험이 전혀 없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되었다. 그곳은 엘바 섬과 달리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내 손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영국은 나폴레옹의 몸을 세인트 헬레나 섬에 붙잡아 놓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생각과 정신은 붙잡아 놓지 못했다. 나폴레옹은 그곳에서 자신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엠마누엘 라스카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로 1821년 5월 영웅 나폴레옹은 죽어서야 그 섬을 탈출했다. 그리고 1823년 라스카즈가 출간한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은 나폴레옹을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칼로 할 수 없을 때는 펜으로 했다. 영국을 비롯한 주변 동맹국들이 나폴레옹에게서 칼을 빼앗았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희망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결국 그렇게 나폴레옹은 신화가 되었다. 젖먹던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때 어린 시절을 주목한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른이 된 다음에 한 경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을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모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태어난 다음 상당히 오랜 기간 부모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 동물은 어미가 돌보지 않아도 살 수 있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오랫동안 누군가가 반드시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원시 시대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올수록 그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바로 이 관계는 사람이 맨 처음 맺는 관계로 이후의 인간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 로크는 사람의 정신은 태어날 때 흰 종이와 같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색으로 흰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듯이 사람도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다. 이것을 알만한 경험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전자동 완벽 시스템이었다. 춥거나 덥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다. 그렇게 안락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아기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딘다. 한번 아기의 처지에서 상상해보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면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린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온몸을 짓이기는 듯한 고통이 몰려온다. 몸이 굉장한 압력을 받는다. 너무 눈이 부시다. 갑작스러운 한기가 몰려오고 웅성거리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기는 정신을 잃는다. 출산은 분명 엄마에게도 큰 고통이겠지만 아기에게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아기는 10달 동안 익숙했던 엄마 뱃속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던져진 것이다.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스러운 상태다. 엄마 뱃속과 달리 세상은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한다. 하지만 아기는 아직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양육자가 먹여주지 않으면 아기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고 오줌과 똥을 싸서 아랫도리가 찝찝해도 양육자가 치워주지 않으면 아기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양육자가 아기에게 먹이를 주고 똥을 치워주는데도 아기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했다고 착각한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 즉 대상으로 표현되는 다른 사람과
외부 세계를 인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자신이 한 일처럼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기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외부 세계, 즉 자기와 대상을 구분하게 되어 나와 너가 다름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한 일과 누군가가 해준 일을 구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자의 일관된 태도와 안정된 양육은 아기에게 무척 중요하다. 만약 양육자가 우울해서 만사를 귀찮아하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아기에게 전념할 수 없다면 양육자는 아기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기는 자기와 대상에 대한 평가를 모두 부정적으로 내린다. 다시 말해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 중에 갖는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므로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한다. 반대로 양육자가 아기를 열심히 돌보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관성 없이 아기를 돌본다면 아기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양육자가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아기에게 온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양육자는 아기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기가 배고플 때 얼른 우유를 주고 아기가 똥을 누면 바로 치워준다. 그러면서 아기와 눈을 맞추고 웃어준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기를 대하지 않고 일관된 규칙과 원칙, 태도를 가지고 아기를 대하면 아기는 양육자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대상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 이렇게 행복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아기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한다.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이며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역시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인식한다. 결국 자신감이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생겨나는 것이다.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다른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양육자의 일관된 태도와 안정된 양육은 자신감의 근원이 되며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줄 생애 초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나폴레옹의 자신감과 어린 시절의 경험들. 나폴레옹은 아버지 샤를과 어머니 레티치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레티치아는 나폴레옹을 낳고 몸이 좋지 않았지만 유모에게 맡기기보다는 가능한 아들을 직접 돌보려고 했다. 레티치아는 코르시카 섬의 독립을 위해 투사로 활동한 남편을 돕기도 했다. 코르시카가 프랑스에 편입된 뒤에 더욱 심해진 남편의 사치 때문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불평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낸 여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손님들이 집에 오면 음식을 잘 차려내곤 했다. 물론 레티치아는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레티치아는 자녀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방 하나를 만들어 주었으며 햇빛이 좋은 계절에는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곤 했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었던 레티치아는 강한 정신을 가진 여인이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남편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이겨낸 어머니였다. 나폴레옹은 1778년 12월 프랑스 도팅에서 공부하기 위해 코르시카를 떠날 때까지 9년 4개월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778년 나폴레옹은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에게 어머니는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으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학교에서 무릎을 꿇고 식사하는 벌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라고 외쳤다. 선생이 다시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치자 나폴레옹은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엄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것이 맞지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나폴레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아버지가 보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폴레옹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 머리에 너는 가족 중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라고 나폴레옹을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는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왜냐하면 레티치아가 생각하기에는 나폴레옹이 집 사정이 어려운 것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레티치아는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다면 다시는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꾸중과 함께 300프랑을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고 공손해져서 그런 편지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300프랑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레티치아에게는 큰 돈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버릇없고 무례함을 꾸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의 힘든 사정에 마음 아파했다. 나폴레옹에게 어머니는 큰 산과 같은 존재였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난다. 나폴레옹의 자신감, 굴하지 않는 용감함, 확신과 열정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양육 덕분이었다. 내 성공과 내가 남긴 유익한 업적은 모두 내 어머니 덕택이다. 어머니는 내게 늘 자부심을 심어주고 건전한 판단력을 키워주셨다. 영웅 나폴레옹을 만든 것은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심어준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전쟁과 위기,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처럼 그는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폴레옹은 영광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렸던 것이다. 어머니의 일관된 양육과 올바른 교육 속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자란 나폴레옹이었지만 성장 배경이 모두 좋았던 것은 아니다. 영웅이었던 그에게도 남모를 열등감이 있었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만 했다. 나폴레옹의 열등감은 키가 아니라 출생지였다. 나폴레옹 콤플렉스 혹은 나폴레옹 증후군이란 키가 작은 열등감을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지배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을 나폴레옹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나폴레옹은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결국에는 황제에 올랐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정말 키가 작았을까? 기록에 따르면 나폴레옹의 키는 5피트 6인치였다고 하는데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167.64cm 정도이다. 이 정도의 키는 지금 유럽 사람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당시 사람들과 비교하면 평균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일까? 나폴레옹 콤플렉스를 정확한 심리학 용어로 바꾸면 열등감 콤플렉스이다. 열등감에 대한 이론에 탁월했던 아들러는 열등감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나폴레옹의 작은 키를 들었다. 아들러는 자신이 태어나기 반세기 전에 죽은 나폴레옹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을 묘사한 그림과 조각상을 보고 그의 키가 작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나폴레옹의 추상화를 보면 아주 작게 그려져 있다. 결국 아들러가 정확하지 않은 예시를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작은 키의 대명사가 되었고 나폴레옹의 업적은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한 결과로 인식되었다. 나폴레옹은 비록 키에 대한 열등감은 없었지만 그가 성공을 향해 다름질친 이유 중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열등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 출신이 아니다. 나폴레옹의 고향인 코르시카는 그가 태어나기 1년 전에야 비로소 프랑스의 영지가 되었다. 원래 그곳은 제노바 공화국의 영토였다. 이탈리아어 영향권에 있던 코르시카 사람들은 나폴레옹이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몇 년 동안 나폴레옹을 나블리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코르시카식 이름은 나폴레오네였다. 나폴레옹도 형과 함께 프랑스에 있는 도탱 학교로 진학할 때까지 프랑스어는 몇 단어밖에 할 줄 몰랐다. 그 뒤 몇 달 만에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지만 심한 코르시카 억양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그 뒤 형은 여전히 도탱에 있는 학교에 남고 나폴레옹 혼자 브리엔에 있는 군사학교에 진학했다. 도탱에서는 형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브리엔에서는 외톨이였다. 학교에서 유일한 코르시카 출신으로 억양도 특이하고 좀 이상하게 들리는 나폴레오네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페요네, 지프로 만든 코라고 불렀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을 둘러싼 망망대해 같은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일단 열등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아들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들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열등감을 이론의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아니, 그가 관심 있었던 것은 열등감 자체보다도 개인이 열등감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보상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며,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열등감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한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조화와 완벽을 추구하는 상향 욕구가 있는 성격이 되지만, 신경증적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와 타인에 대한 통제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증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어느 쪽일까? 나폴레옹은 적들이 그를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코르시카 사람이라고 할 때 무척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프랑스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모든 권력은 전부 자신의 칼과 프랑스 국민의 표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황제가 되어 오스트리아의 황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오스트리아 황제는 나폴레옹의 선조가 트레비소를 통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족보를 발행하고 싶어 했다. 합스부르크 왕조의 후손인 오스트리아 황제가 신분이 낮은 나폴레옹을 꺼려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나는 내 왕조의 시조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여러 자료들과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짐작해 보건대 나폴레옹은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비교적 잘 극복했던 것 같다. 보통 열등감을 잘 극복하지 못해 마음의 콤플렉스로 남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렸을 때 이를 그르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외모에 대해 장난기 섞인 한마디를 던지면 그 사람은 심하게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다. 상황과 논리에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 반응은 바로 콤플렉스가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출신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 비교적 잘 넘겼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공이 신분과 출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이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폴레옹이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잘 극복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자신이 코르시카 사람이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는 않았고 오히려 코르시카를 무척 사랑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항상 코르시카의 독립을 꿈꾸었다. 그가 프랑스 대혁명에 적극 동참한 이유도 바로 조국 코르시카를 위해서 한 결정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놀릴감이 될 수 있는 열등한 부분을 사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열등감은 콤플렉스가 되지 않았다. 나폴레옹에게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코르시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국 독립을 꿈꾸었을 것이며 신분과 출신 덕분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칼의 힘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에 오르려고 했을 것이다. 결국 나폴레옹 컴플렉스란 나폴레옹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우월성을 훌륭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콤플렉스로 남아있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폴레옹에게 코르시카 사람이라는 열등감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기관차를 더 빠르게 달리게 하는 좋은 연료가 되었다. 유럽을 호령한 나폴레옹, 여인 앞에 무릎 꿇다.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4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향해 나아갔다. 러시아군은 곳곳에서 나폴레옹의 군대에 패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퇴각하는 곳마다 불을 질러 나폴레옹의 군대가 음식과 잠자리를 얻을 수 없게 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입성했을 때 모스크바는 연기만 자욱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모스크바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기습을 당했고 그 결과 러시아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1814년 4월에 퇴위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나폴레옹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의 목락은 그렇게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인다. 나폴레옹을 위대하게 만든 모든 조건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의 여자 관계이다. 잘 알려졌듯이 그의 첫째 아내는 조세핀이었다. 나폴레옹은 총재 정부의 주역이었던 바라스의 소개로 조세핀을 알게 되었다. 사실 조세핀은 바로 바라스의 정부였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보다 6살 연상인 조세핀에게 한없이 빠져들었다. 그대는 내 영혼을 빼앗아갔소.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대상이오. 나폴레옹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국 두 사람은 1796년 3월에 결혼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빠져들었던 것과 달리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사랑하지 않았다. 조세핀이 나폴레옹과 결혼한 이유는 탈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결혼한 뒤에도 조세핀은 여전히 바라스의 정부로 남아 있었으며 다른 남자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조세핀의 행실에 대해 알면서도 그녀를 계속 사랑했다. 조세핀은 실제로 늘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늘 우아하게 처리를 했지. 나는 조세핀을 내 일생 동안 가장 사랑한 여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는 조세핀에 대해 점점 실망하고 낙심했다. 그러자 조세핀을 향한 열정이 사그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갈 곳이 없었다. 제국의 존속을 위해 아들이 필요했던 나폴레옹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조세핀과 이혼을 하고 1810년 3월에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 루이즈와 결혼했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첫사랑은 끝나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왜 조세핀을 사랑했을까? 조세핀이 바라스의 정부였고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또 아이가 둘이나 있는 미망인이었다. 그리고 조세핀은 그의 열정적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다.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나는 천성적으로 여자와 같이 있으면 수줍다. 그러나 보아르네 부인은 내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준 최초의 여자였다. 사실 나폴레옹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수줍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체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성격인 경우가 많다.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언제나 그는 독특한 억양과 이름, 그리고 코르시카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놀림감이 되었거나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와 조국 코르시카를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성격이 형성된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수줍고 외로운 나폴레옹이 자신감을 주는 조세핀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학창시절이 외롭고 고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폴레옹이 학교에서 종종 놀림감이 되거나 경멸을 당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때 가족, 특히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이 과정이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1793년에 온 가족이 프랑스로 건너왔지만 외로운 나폴레옹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 이미 1785년에 나폴레옹은 소위로 임관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더는 어머니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나폴레옹이 있었고 어린 나폴레옹을 보살펴줄 새로운 엄마가 필요했다. 바로 그 역할을 조세핀이 해주었던 것이다. 힘든 시절을 보낸 나폴레옹에게 조세핀은 자신감을 주었다. 2장 배반의 심리학에서 살펴보았듯이 용사들과 영웅들도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순진무구한 아이가 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엄마의 역할을 사랑하는 여인이 해주기를 바라고 어린 시절 엄마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여인을 대한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자신감의 근원이었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감의 근원이 된다. 나폴레옹에게 조세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조세핀은 나폴레옹이 원하는 만큼 좋은 대상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결국 나폴레옹은 자신의 열정을 온전하게 조세핀에게 쏟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황제 나폴레옹에 대한 혹독한 평을 했던 레미자 부인조차 그가 조세핀의 사랑을 좀 더 받았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방향성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존재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추동이라고 표현했고 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라고 했다. 로저스는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사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서 어느 한 가지를 목표로 한다. 쉽게 생각하자면 사람들마다 삶의 주된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일에 목숨을 건다. 어떤 사람은 놀이에 목숨을 걸기도 한다. 물론 동시에 몇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에서 반드시 차이가 나며 자신의 에너지를 주로 한 곳에 쏟는다. 만약 처음 정했던 방향과 목표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사랑에 대한 유일한 승리는 탈출이다. 여자를 손에 넣을 때 이유도 감탄도 필요치 않다. 그저 내 것으로 만들면 그뿐이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빠졌을 때 그의 에너지의 방향과 목표는 조세핀이었다. 물론 신혼을 즐길 시간도 없이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그의 열정을 꺾은 것은 전쟁이 아니라 조세핀의 태도였다. 나폴레옹은 상처를 입고 사랑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는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폴레옹은 열정을 야망으로 돌렸다. 처음 그의 목적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조세핀과 헤어진 뒤로 그는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하고자 했다. 목적이 있는 정복이 아니라 정복을 위한 정복을 시작한 것이다. 마치 조세핀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분풀이나 하려는 듯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응징하려고 했다. 나폴레옹에게 이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게 여자는 이제 열정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놀이의 대상이 되었다. 나폴레옹도 결국에는 조세핀 못지않게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위대한 위인과 위선적인 위인,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위인.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열렸던 1804년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2004년 12월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로가 프랑스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나폴레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9%는 나폴레옹을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았던 위대한 인물이라고 답했고 39%는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독재자로 평가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엇갈리고 있다. 나폴레옹이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행운을 타고났고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안목과 능력이 있었으며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일관되고 안정된 양육으로 자신과 세상에 대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신감은 나폴레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어머니를 떠난 이후로 그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여자 조세핀을 만났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으로부터 한없는 관심과 사랑, 집중을 받기 원했다. 그러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았던 조세핀 때문에 나폴레옹은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조세핀에게만 집중할 수 없게 된 나폴레옹은 에너지를 야망으로 돌렸다.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이용해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였고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음에도 시민혁명의 정신을 들먹이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그는 속으로 탐욕스러운 지배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친 위선자, 위인이었다. 나폴레옹은 모든 실패의 원인을 상처받은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 역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었다. 대군을 통솔해서 전쟁터로 가는 장군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린 나폴레옹이 있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잊기 위해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했던 여린 나폴레옹이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었던, 또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던 위인인 것이다. 나의 실패와 몰락에 대하여 책망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나 자신의 최대의 적이며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심리학 들여다보기. 당신의 삶은 어떤 유형인가?
아들러는 사람들마다 독특한 생활 양식을 보인다고 했다. 이 생활 양식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는 생활 양식을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두 기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사회적 관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활동 수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아주 무기력하고 어떤 사람은 왕성하게 활동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으면서 활동 수준이 낮은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아들러는 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돕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배형,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은 높음.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며 활동적이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은 타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공감할 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을 무조건 지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지배적이고 독재적인 경우에 자녀에게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다. 기생형,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도 낮음. 기생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이 갖는 주된 관심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다. 회피형,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도 낮음. 매사에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어떠한 실패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회적 유용형,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음.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다른 사람과 기꺼이 협동하면서 살아간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 된다.